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 6개월 차 신혼새댁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흔치 않는 일인 것 같아서 몇 자 적어서 올려보네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좋은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6살 연하이고 아직 20대인데 저는 31살입니다. 제가 조금은 동안이라서 남편과 함께 있어도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아요. 저를 만날 때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연상의 누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한참 아래 동생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참 인연이란 게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될 줄은 꿈도 꾸지 않았었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운명이었는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누나 동생 사이로 만났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 공부반의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만났습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자주 왕래도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쁜 누나 집에 핑계 삼아서 놀러도 자주 오고 교회에서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렇게 정이 들어버렸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시어머니는 전문대학의 교수이시고 시아버님은 자동차 부품 하청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라서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흔쾌히 승낙하셨었죠. 시부모님도 제가 연상이어도 좋아하셨어요. 저처럼 능력 있고 똑 부러지는 아가씨는 없다고 하실 만큼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천방지축이고 말도 잘 안 듣는 아들인 남편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늘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사실 저는 몰랐었는데 남편에게는 제가 첫사랑이어서 무진장 제 눈에 들려고 많이 노력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시절엔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고 교회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꽤나 시부모님의 속을 썩였다고 했습니다. 가출까지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순둥이 같은 남편을 보면 정말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심란했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 밑에서도 저렇게 삐뚤어지기도 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학교도 감히 나가지도 않고 딴 데로 돌아다니기도 했다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그냥 답답증이 나서 맘대로 돌아다니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늘 자유로운 영혼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억지로 시부모님의 손에 의해 끌려갔던 교회에서 저를 본 후로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보고 복동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과 착하고 성실하고 어린 남편이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바로 한참 어린 남편의 여동생이 신우였어요. 참 이상하게도 신우와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저와는 8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좀처럼 사이가 좋아지질 않았어요.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저를 더 밀어내더라고요. 늦둥이 동생도 이뻐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막내 자리를 어린 동생에게 뺏겨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를 못하니 그런 건가 싶었네요. 다 큰 성인이어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시댁이 어렵거나 어색하지도 않았고 잘 알던 사이라서 따로 적응 기간도 필요하지 않았었고 더더군다나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아이템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으로 가야 하니까 7살 도련님을 가는 길에 맡겨도 되겠냐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신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늦둥이 도련님은 7살인데요. 시어머니께서 46은 늦은 나이에 낳으신 남편의 동생입니다. 신일만 제외하고는 늦둥이 도련님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랍니다. 시댁에서는 대장이었어요. 저한테는 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누나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형수라는 말이 어색해서 누나라고 불러도 그냥 뒀습니다. 남편이 늦둥이 도련님을 엄청 아껴서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도 데리고 함께 나들이도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따랐어요. 오로지 막내 자리를 뺏긴 신우이만 늦둥이 도련님을 싫어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버님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퇴근 시간 일정치도 않고 잔업도 남아있으면 다 하고 퇴근해야 해서 도련님을 돌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핑계이고 신우이가 늦둥이 도련님을 싫어해서 돌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아버님이 부탁하는 것이었죠. 말 7살이지 오냐오냐고 키웠기 때문에 엄청 나대고 다녀서 웬만한 사람은 한 공간 있다가 지치고 말 정도입니다. 곧 학교도 갈 나이인데 시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막히실 것처럼 했던 늦둥이 도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서 힘들어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엄청 건강해 보이셨고 혈색도 나빠 보인 적이 없었는데 모두들 놀랐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각종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들과도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일단 아버님께서 시어머니 곁을 지키시고 계셨는데 늦둥이 도련님의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저와 남편이 잘 보살필 테니 도련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신혼인데 너한테 어린 시동생을 맡기다니. 내가 버릇없이 키워서 엄청 힘들 거다. 내년에 학교도 가야 하는데 학원에도 보내야 하고 학습지도 날마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라고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걱정 마시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당연히 늦둥이 도련님을 제가 잘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저 시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늦둥이 도련님은 학습지도 한글과 영어를 2가지는 하고 있어서 방문교사를 저의 신혼집으로 오시도록 했고 신혼집의 방 한 칸을 도련님 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옷이며 책이며 장난감이며 쓰던 컴퓨터며 하나씩 옮기다 보니 저의 신혼집의 방 2칸에 다 차더라고요. 급기야는 멋들어지게 폼나게 깔아놓았던 거실에는 카페트도 쳐버리고 청소하기 쉽도록 소파도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녀온 후에 한바탕 난리를 치고 거실을 뛰어다니는 바람에 내 신혼집이 초토화가 되곤 했거든요. 유치원에 갔다가 농구 교실에 또 가야 하는데 모두 다 데려다주고 픽업해오고 해야 했습니다. 알림장을 꼭 보고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겨줘야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버님께 도련님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는데 못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둥이라서 애지중지하시는 시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도련님을 잘 케어해서 마음을 놓이고 치료만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7살이라서 말귀는 잘 알아듣고 크게 힘들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단 한 가지 밤중에 뛰고 놀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간 소음 때문에 뛰지 말라고 주의를 주느라 매번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도련님이니 이쁘게 알아듣게 잘 타일러가며 저녁 시간에는 뛰지 못하게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얼마나 자기 동생 이쁘기만 한지 한바탕 신나게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게임도 함께 하더라고요.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유치원과 학원 숙제도 점검도 해야 하고 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체크해야 하고 주말마다 필요한 물품도 사 놓아야 하고 하루가 정신없이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밖에 도련님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었죠. 남편은 그러는 제게 참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고 일찍 퇴근하고 돌아와서 도련님을 잘 챙기려고 했어요. 자기 전에 씻기고 방 정리하는 법도 잘 가르치고 다정하게 게임이나 축구와 그리고 농구에 관해서 한도 끝도 없이 얘기 산매경에 빠져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제가 봐도 어린 시동생이라도 귀여운데 자기 친동생이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짠한 마음도 있었겠죠. 한창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을 나이에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았으니 그래서 좀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버님도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폐암 진단 소식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고
매일 작전 기도를 드린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 병실을 매일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남편과 야간에는 교대를 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치료를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아버님이 회사 일을 많이 줄였어도 회사 일도 챙겨 했기 때문에 남편과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 야간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도련님을 데리고 가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친동생처럼 잘 챙겨줘서 걱정이 없다면서 제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었죠. 저는 그럴수록 어린 도련님이 시어머니 병 때문에 마음을 다칠까 봐서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친동생이니 저에게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표적 항암 치료가 다행히도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을 더 키운 다음에 2차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시어머니의 체력 보강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편백숲이 우거진 곳에 요양을 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 덕에 암에 좋다는 식품과 약재들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좋은 공기를 쏘이면서 아버님이 시어머니를 살리시겠다고 다짐하면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기 전에 도련님에게 형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신신당부하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절대 도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는지 눈물보가 터져서 저도 남편이나 시누이도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한번 요양하러 내려가서 낫기 전까지는 다시 올라올 기약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고 지방의 병원 기록도 다 이송해 놓은 상태라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도 그곳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유난히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뭔가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건 아마도 어린 도련님을 제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낳으실 생각만 하세요. 여기는 저희가 다 알아서 잘할 거예요. 도련님 걱정일랑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영상통화하면 되잖아요. 저에게 고맙다고만 하시고 아버님과 함께 떠나셨어요. 아버님의 회사 일은 남편이 한 번씩 체크해서 아버님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일 때문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누이와 함께 아버님의 회사를 다니기로 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지 2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팔자에도 없는 늦둥이 도련님을 독방 육아를 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내 사업을 하겠다던 그 의지와 포부는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모르겠고 짧은 신혼의 단꿈은 진작에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았어요. 암투병으로 힘드실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새가 없었죠. 다만 어린 도련님을 케어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 다 처음 경험해본 거라서 더 그런 거겠죠. 가끔씩 친정엄마가 오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주방일도 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날도 도련님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와서 친정엄마가 오셔서 도련님의 일주일치 반찬거리를 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한숨 돌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친정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밖에 어떤 젊은 여자가 도련님의 이름을 대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김정순의 집이죠? 누구신가요? 정호 씨가 주소를 안 가르쳐줘서 알아내느라 혼났네. 뜬금없이 제 남편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길래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밖에다 세워두고 말할 건가요? 얘기가 긴데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과일차를 내어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속이 타서 그러니까 냉수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그 젊은 여자는 거실을 요리조리 둘러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잘해놓고 사네. 누구는 치질이도 복도 없어서 못 죽어 겨우 살고 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보통 여자가 아닌 듯 했는데 궁금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도련님과는 어떻게 드시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허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했어요? 네? 세상에, 여기 호구 한 명 납시였네.
도련님은 무슨 얼어 죽을 도련님.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그러시는 거죠? 나요? 나는 정민숙이라고 해요. 당신 남편과는 아주 오래전에 가까운 사이였고요. 오늘은 내가 정민숙이란 것만 알려주고 집을 확인했으니 이만 갈게요. 다음에 또 보게 될지도 몰라요. 당신 남편한테 정민숙이가 왔다 갔다고 전해주세요. 이만 가볼게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하셔야죠. 그냥 남편한테 전하세요. 정민숙이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왔다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라더니 나갔습니다. 참 황당했고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뭐처럼 미친 여자를 안다고? 어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직관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상다했습니다. 누구냐고 다그쳤더니 당황하면서 퇴근 후 집에 가서 얘기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더니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오전에 왔던 그 여자 때문일 것만 같았거든요. 늦둥이 도련님은 이미 꿈나라에 있었고 늦게 온 남편을 안방으로 데려와서 물었습니다. 왜 늦게 왔냐고요. 그랬는데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제 두 손을 잡고 고백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게 심각한 뭔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갈아입지도 않은 채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아. 이 마음은 진심이란 것만 알아줘.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한참 10대 사춘기 때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그 여자친구가 바로 정민숙이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 여자가 정수 친엄마야. 뭐? 정수라면 도련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안해. 정민숙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리고 내 동생으로 둔갑시킬 수밖에 없었어. 민숙이도 미성년자이고 가출한 상태라서 그쪽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었어. 그러니까 늦둥이 도련님 인줄로만 알고만 있었는데 남편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제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련님이라고 해서 정성껏 잘 돌봐주고 있었는데 남편의 친아들이라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민숙이가 가정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힘들게 살았었나 봐. 아버지 공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공장 여러 번 찾아왔다가 얼마 전에 만났어. 돈을 요구했어. 돈을 주면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차라리 돈을 줘버리고 끝까지 나한테 숨기지 그랬니? 이미 민숙이가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돈을 준다 한들 감춰질 일이 아니잖아. 미안해. 일부러 속이고 싶진 않았어. 그냥 이대로 아무도 모른 채로 살 줄로만 알았지. 정수를 위해서도. 저는 머리가 복잡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랬네요. 차라리 결혼 전에 처음부터 일실직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니? 좀 충격이다. 그날 밤에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서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련님이 남편의 늦둥이 동생으로만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민숙이란 그 여자가 또 찾아와서 협박하고 돈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 더 이상 만나주지도 말고 나한테 맡겨. 역시나 정민숙이라는 여자가 공장에 또 나타났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더니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하지 않던데요. 무슨 얘긴데요?
난 당신 남편의 아들을 낳은 여자라고요. 정수가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하려고 내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낳았다고 하다니. 그냥 가세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려면 가라고요. 그러자 산모 수첩이랑 태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증거라고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란 여자가 자기 자식을 팔아서 돈 뜯어내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요.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다른 데 가서 사기쳐요. 그래? 난 당신 남편의 아들을 낳아줬지만 자식은 필요 없어. 돈 3천 주면 조용히 모른 척하고 떠들지 않을게. 잘 생각해. 그리고는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알아서 돈 준비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민숙 씨, 떠들든지 말든지 내 할 바가 아니고 그 전에 사기 협박 돈갈치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콩밥이나 먹을 각오를 하시죠. 그리고 당장에 경찰서에 여기에 사기 협박범 현행범이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했던 말 다 녹음했으니까 까불지 말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타나니? 네가 다시는 내 집에 와서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다면 모른 척 넘어가 줄 수도 있었는데 너 안 됐다. 나도 한번 물고 넘어지면 끝장을 보는 타입이거든. 그리고는 제가 그 여자 앞에다가 핸드폰을 들이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왔었다는 현장 사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약이 올랐는지 그러더라고요. 두고 봐. 내가 다 소문을 내버릴 테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에다 다 말해버릴 거니까. 그래도 돈 못 내놓겠다는 거지? 잘해봐. 그래서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도 미친 여자의 말인데 누가 뜨내긴 네 말을 믿는다고 그러니? 며느린 내가 아니라는데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주 돈 뜯어내려고 별 사기를 타치고 자빠졌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 다 알겠지 뭐. 그랬더니 아이 재수없어 라고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교회에 소문이 나던지 말던지 각오했습니다. 속인 건 내가 아닌데 두려울 것도 없었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맞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궁해서 남편한테 들러붙어서 돈을 뜯어갈 생각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몇 번 남편에게 돈 달라고 협박서 문자를 보냈다가 제풀에 꺾인 것 같았어요. 알고 봤더니 전과가 있는 여자라서 경찰이 나선다면 이룰 게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찌됐든 정수의 친엄마인데 경찰까지는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늦둥이 도련님 민줄로만 알았던 정수가 남편의 아들이란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도 아무도 모릅니다. 시누이도 그래서 그렇게 정수를 그다지 동생으로서 이뻐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조카를 동생으로 동갑했으니 싫었겠죠.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대로 모른 척 지내도 되는 건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가 남편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밉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암투병 중이고 정수도 내년에 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요. 갑작스럽게 형으로 알던 사람이 친아빠라고 하면 이해를 할까요? 그리고 저는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래도 남편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첫사랑이다던 말들은 거짓이었고 과거를 속인 것도 거짓이었는데 무엇을 또 속였을지도 이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이것을 극복하고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헤어지는 건 답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대로 몰랐을 때처럼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자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